네, 안녕하십니까. 골든레이쇼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리스크 온 그리고 리스크 오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 어떤 팩터들에 의해서 결정짓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4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DP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그 GDP에 대한 어떤 그 크기가, 즉 부호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플러스 국면에서는 이제 약간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든 기타 뭐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국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경기 리세션에 대한 것들로 이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냐도 중요하고 그 크기 값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깊이를 결정짓는 것들이 이제 그 절대값에 대한 크기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마켓에 대한 리퀴디티인데 유동자금이죠. 시중에 그 유동성이 높게 되면 그 유동자금이 분명히 어느 시장에는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조금 그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 이벤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3,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시장 쪽보다는 약간 어떤 그 단기적으로 조금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흡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시장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도 있겠고 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채권시장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큰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그 상황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약 한 30%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연구 자료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LMCAI라고 해가지고 그 노동시장에 약 한 20여 개 지표를 하나로 만들어서 인덱스화한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동시장을 대표할 만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업률하고 뭐 고용에 대한 것들, 뭐 취업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인덱스 안에 다 집계가 돼서 하나의 지표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 시장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대응하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피냐 비관론을 피냐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 그래서 이제 고용 쪽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일드 컵에 대해서 영향을 또 끼치게 되죠. 그래서 뭐 경기 리세션이 있게 되면은 저금리에다가 플러스 마켓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반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기 회복 플러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그래서 페더럴 레이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켓의 유동성 플러스 본드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레이트들이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즉 장기 레이트가 높게 형성됐을 때 일드 커브가 우상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중기, 뭐 단기 모두가 다 뭐 2%다 똑같다라고 그러면 호황이 될지 뭐 불황이 될지 조금 그 혼란스러운 국면에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횡보 국면이죠. 경기 사이클상 횡보일 때는 일드 커브가 이제 플래트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체가 된다.
그 리세션으로 된다라고 그러면 인버티드 되는 타입이 되죠. 그래서 장기 금리 레이트가 단기보다 낮아지는 역전되는 그런 국면을 연출할 때는 경기 사이클상 리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팩터들이 뭐 더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 팩터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피델리티 운영에서 만들고 있는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이게 4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뭐 GDP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냐, 그리고 이제 피크를 찍냐, 아니면 좀 안착하는 움직임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GDP에 대한 것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사이클이 있는 거 여기에 따라서 이 국면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는 최근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얼리 사이클에서 이제 초반에 있는 국면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좀 성장이 좀 살아나는 것들이 오스트리아고 뭐 브라질, 뭐 인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미드 쪽에 진입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G2 국가들이 이렇게 앞서서 미드 영역까지 올라가면 그 뒷단에 있는 그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성장이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리세션을 벗어나서 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리스크 테이커로서 주식시장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매집을 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비중을 늘려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뭐 에임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저희가 따왔는데 그냥 비슷한 상황이죠. 미드 사이클도 있고 뭐 레이트, 뭐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에 대한 그 국면이 있는데 뭐 유동성하고 실업률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는 리스크 오프하고 리스크 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온은 말 그대로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 거죠. 리스크를 이제 떠안게 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매집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커런시 쪽에서는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나 캐나다 달러를 매집해도 된다. 얘네들은 그 통화에 대한 그 이자 레이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낮은 그 금리를 조달을 받아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그런 차익거래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물 시장에 있어서 어떤 경기 반등 여부에 가장 앞서 있는 그 머티리얼 가격은 이제 카파하고 알루미늄이 되거든요. 이제 카파 가격이 이제 대표적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파에 대한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경기 리세션 됐다가 반등 초반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또 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실물 자산에 대한 인덱스들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오프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국면에서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고자 할 때 어떤 자산을 가져가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 자산에 대한 것들, 즉 고정적으로 쿠폰을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픽스드 인컴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유해도 된다. 그래서 뭐 트리플 A 본드나 트레저리 본드가 될 텐데 오히려 뭐 이 트레저리 미 국고채 같은 경우보다 이제 트리플 A에 대한 그 회사채 레이트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쿠폰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채에 대한 그 크레딧이 괜찮은 회사채에 대한 그 보유 비중도 높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까지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중간에 유통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들쭉날쭉 할 텐데 중간에 시가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 홀딩하게 되면은 이 회사 측 금리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리스크 온하고 반대되는 커런시가 이제 이엔화, 스위스 프랑, 미 달러가 될 텐데 일단은 크레딧 면에서 어떤 커런시 쪽에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이 세계 통화에 대해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세계 통화에 대해서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커런시에 대한 그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조금 담보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빅스에 대한 것들, 변동성에 대해서 매입하는 그런 포지션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은을 포함해서 이 금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매집을 하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렇게 적절한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그 네 가지 에셋에 대해서는 리스크 오프 차원에서 에셋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핀코사에서 나온 채권 쪽에 좀 강한 그런 핀코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이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연계가 돼서 봐야 될 거는 이제 GDP에 대한 것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에셋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러한 거시 변수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서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9페이지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코로나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GDP는 많이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도 우려가 많이 시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 국면에서 그 리세션 국면에서 리커버리 국면으로 이제 이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경제 성장에 대한 것들도 이제 상승 국면에 진입했고 그 저금리에 대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본드 쪽에 대해서 이제 포지티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화돼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반등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되게 되면 국고채나 이런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네거티브가 될 텐데 이런 네거티브한 국면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팁스라는 물가 연동 채권을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국면에서 경기가 반등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점진적으로 그 팁스 관련된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높여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이런 사이클을 또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면이 요 저성장 저물가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분산 투자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늘려가면 어떨까라는 상황이 이제 이쪽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위로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성장도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국면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국면에 와 있는 게 지금의 현 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엮어서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